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전문적인 의견들 많이 들었고요. 저는 제가 직접 좀 이해를 해봐서 구축을 해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사실 전자지급거래법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던 2015년경에 이제 유럽의 오픈뱅킹 때부터 나왔던 거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중앙 지급결제원이 없습니다. 지급결제원, 금융결제원이 어음교환을 하면서 교환하는 과정 속에 생긴 거죠. 자, 벤치마킹 대상이 아주 후진적인 걸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이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사실 금융위하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중국의 왕랜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 왕랜이 설립되기 전의 망을 한번 보시면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위챗페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왕랜을 만들었던 이유를 한번 보면 이게 너무 커지고 소비자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망으로 분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통합을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아까 네이버나 이런 거래 규모도 큰데 그 큰 규모를 여기 금융결제망에 붙였을 때 시스템이 과연 안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각각의 요건에 맞춰서 다 달라요. 감독기관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보여요. 중국의 케이스도 보고. 자, 전자금융업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영준 회장님 계신 핀테크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청산 취급 결제하세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기서 자금 세탁 방지나 구축을 하시고요. 금융위는 바로 여기를 감독하면 돼요. 왜 결제원하고 부친이 많이 논란을 하죠? 전 방향 자체를 지금 이게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 핀테크 협회도 부담이 많을 겁니다. 자율적으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페이들 청산하고 내부 결제 그리고 여기에 청산을 하기 위해서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로 바뀌는 거라든지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흔히들 그 알리페이 그 엔트 파이낸셜이 왜 상장 안 됐나 이유를 할 때 뭐 당국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 내용은 뭐였냐? 바로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알리페이가 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지방채 사고 그게 부실화되고 하기 때문에 인민은행이 요구한 거는 알리페이 너희들은 금융지주사의 규제를 받아라 이거였어요. 지금 보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자, 리워드를 주는 거 이자로 볼 수가 있고요. 고객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채권을 살 수도 있고 그게 바로 은행의 자산 운용 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금융위가 그런 업을 주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면 돼요. 근데 왜 결제원이라고 하는 걸 해가지고 이야기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유영준 회장님한테 자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걸맞는 규제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후불 할 때 그것도 일종의 신용카드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을 작게 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규제라는 게 어떤지를 유영재 회장님하고 우리 양 교수님이 답변을 각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여주신 안은 사실은 지금까지 논의에 없었던 이제 새로운 방식이긴 합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안이고요. 다만 이제 저희 협회는 이제 생긴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저 정도의 수많은 전자금융업자들의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청산 시스템 구현이라던가 준비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형태로 가야 한다면은 실제 구현까지는 굉장히 오랜 좀 시간적 소요가 걸릴 부분이 좀 우려가 돼서 지금 전자금융거래법이 아까 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얘기가 나온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수많은 업체들이 투자를 위해서 계속 사업이나 그 금전적인 투자나 인력 채용을 홀딩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지연이 된다면 사실상 사업자들의 피해가들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다음 답변해 주시죠. 네. 저도 중국 케이스를 이렇게 봤을 때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그 중국의 지급 결제에서 약 93% 정도의 아주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매우 기형적인 시스템으로서 이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섀도우 뱅킹 이슈가 발생하고 또한 당시 고객들의 예탁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머니 런더링, 자금 세탁 이슈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로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제 중국이 2017년도에 레귤레이션을 제정해서 왕랜 방식으로 저렇게 시스템을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것은 좀 전에 이제 다른 분들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억셉트가 되는 것이 바로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인데 왜 다른 금결혼 소액 결제망에 참여하는 다른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다른 소위 말하는 외부 거래에 대해서만 금결원에서 지금 사실 가서 청산을 하고 있는데 왜 빅테크에 대해서는 법으로 외부 거래는 물론 내부 거래까지 청산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 빅테크의 금결원에 보내야 될 이 결제를 위해서 보내야 될 그 개인정보 범위에 대해서 시행령의 포괄 백지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전자금융거래법에 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약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좀 이제 입법의 기본 원칙에 좀 위배가 되고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해치며 특히 국민의 헌법적 기본권인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너무 과하게 제약을 하는 자기정보 결정권 너무 과하게 제약을 하는 방식으로 시행령이 되면 또 지난번처럼 주문 정보 내역 공유하는 것처럼 또 사회적 논란 생기지 않을지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빅테크를 위한 것도 아니고 금융을 위한 것도 한국은행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국민의 개인정보 이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지급재치에 관한 이런 부분이나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은 성격상 사회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답변을 조금 압축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이 돼서요.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이후에 있는 거주민과 한국에 있는 거주민이 예컨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네이버 페이 거래를 했다. 충분히 가능한데 그 경우에 늘 이제 사회적 이슈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국내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법이나 개인정보법이나 지급결제에 관한 이런 이슈, 특히 이런 항목들은 우리가 국제적 정합성을 따르지 같이 고려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왜 글로벌 스탠드가 아니라 그것도 세계 최초의 입법을 왜 한국이 먼저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소비자 국민의 권익이 어느 정도로 된다고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입증되지 않았고, 심지어 중국마저도 사이버 크라임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마저도 대외 거래에 대해서만, 외부 거래에 대해서만 외부 청산 등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챗페이 나 알리페이를 통한 플랫폼 거래 전자지급 거래는 한국보다 훨씬 큽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조금 더 압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예, 빅테크 외부 청산 이런 문제를 할 때 흔히 드는 게 와이어카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보면 예탁금은 외부에
에스크로우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예탁금 손해가 없었어요. 이걸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고객의 돈과 내가 운전자금을 별도 분리하는 거로 촉한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당연하고. 근데 아까 유영준 회장님 답변하시면서 사실은 그 핵심이 거기 있었어요. 결제 핀텍협회에서 별도의 하려고 하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가 걸릴지, 얼마가 투자가 돼야 될지 잘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자, 금융결제원이 30년 동안 해오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 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올 때 뭐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저는 금융결제원을 비유하면 우리 KBO 같은 프로야구 구단이라고 봐요. 구단 커미셔너가 있고 지금 10개 팀이 있는데 새로 2팀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2팀이 운동장을 가지고 있냐? 그죠? 법적으로. 선수를 뽑을 수 있냐? 그 능력이 되냐? 그 다음에 10개 구단이 했을 때 나중에 생겨서 해서 그 기존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기여금을 얼마나 낼 거냐. 이런 구조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새로 핀테크 협회에서 이 결제에 들어오려고 하면 금융결제원은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금 세탁이나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냐는 그걸 따져 묻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들어와 말아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별도로 하자는 이유가 바로 그 시스템, 내부 거래 같은 거는 있잖아요. 할 필요가 없는 게 보세요. 은행에서 지정 거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은 전체 은행의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듯이 실제 핀테크 협회가 나름대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이 것들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특히 양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 중국에서 왕den을 만든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소셜 크레딧 레이팅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민은행에서. 자, 그게 바로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 교수님께서 그 유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발언을 잘 못하신 것 같으니까 답변. 예, 질문 취지는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요. 저는 이제 그 이용호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취지 포함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의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개정안 둘러싼 가장 중요한 컨플릭트가 어디서 나왔냐면 개인정보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 4차 산업상 데이터를 확보하고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차이점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자기정보 결정권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수집 유통체계도 가능하다. 예컨대 신용정보법상 이번에 들어온 본인 신용정보 전송 요청권이라든가 마이데이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개발하거나 좀 더 발전시키면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수행하면서 정보를 모으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에 대한 고려 없이 법으로 무조건 모으게 한다라는 점에서 이 헌법상 반헌법적인 부분, 위헌적인 부분을 사실 그 이슈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개정안을 검토하실 때 이러한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을 최대한 가치가 있을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가버넌스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